생각해보면 자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속박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강박당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 이전에 무언가가 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또 자유를 경과해서 생각해보니 권리와 권한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자유와 권리와 권한을 얘기하게 되면 과연 그것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이 자유란 말은 굉장히 만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여기 재능 자본의 그 자본가들이나 관리자들도 자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 여신상이 있듯이 누군가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아니야, 자유는 부정돼야 돼, 자유는 없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똑같은 자유를 얘기하더라도 왠지 다른 느낌을 갖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자유라는 것은 근대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노비들과 농노들과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많았겠지만, 자유라는 이런 어떤 개념으로서는 아주 근대적인 거고,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부르주아지가 시민혁명을 일으켰을 때 자기들이 주요하게 삼았던 기치인 것이죠. 자유는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의 문제가 항상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욕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꿈꾸지 아니하면 자유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정말 자유인가? 라는 것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구로부터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욕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행하고 생각하는 게 자유라는 거죠. 그럼 개 불 뜯어먹는 소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그 사람 말이 그럴듯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단히 자기가 근거하고 있는 그 상태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결국 순수 이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욕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들, 자기 욕구로부터 꿈꾸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순수 이성이다라고 그 철학자는 얘기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일까? 라고 느낀 것은 바로 그 위치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이 틀렸다기보다 그가 가졌던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형이상학이 모두 나쁜 건 아니지만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자유를 얘기함으로써 정말 현실에 발딛고 있는 자들이 자유를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사치스럽고 굉장히 저열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뒤따라오는 말이 있었어요. 야, 자유는 방종이 아니야, 자율이야. 항상 내가 나로부터의 욕구로부터 꿈꾸는 문제를, 자유에 대한 문제를 꿈꾸는 문제를 다시 나의 욕구를 제어하려고 해요. 너의 욕망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욕망대로 하는 건 방종이야 라고 저를 스스로 옥죄거나, 아니면 그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렇게 옥죄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철학자가 말했던 순수한 절대적 이성,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의 출발은 정말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욕망과 연결돼야 된다고 봐요.
욕망과 끊어내면 사실 그건 자유로 진전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회에서는 어떤 욕망은 인정되고 어떤 욕망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유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라는 개념은 근대적 개념이고 부르주아지 시민혁명이 시작될 개념이고 그것의 근간을 이뤘던 건 바로 시장이죠. 예, 경제적으로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경향신문의 칼럼을 읽었는데 원래 경제학이라는 표현이 없었대요. 원래 그 시기에는 정치경제학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 자체를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막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서문 뭐 이렇게 쓰면 특별히 막스가 경제학이랑 구분해서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러야지 그게 아니라 그 시절에는 정치경제학이 그냥 경제학이었던 건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정치란 말을 빼고 경제학으로 이렇게 표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최근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자유의 개념, 근대적 개념으로 왔던 자유는 시장에서의 자유를 의미했던 것이 더 크다는 거죠. 예. 물론 부수적으로 거기서 시장의 자유를 얻고자 했던 부수적인 개념들,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뭐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도 투쟁을 통해서 또는 그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 발전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근대적 개념이란 자유는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었고 결국 시장에서의 자기 욕구가 자유의 최정점임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러면 시장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서의 자유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고용해서 그 노동자의 노동력을 움직여서 일정하게 임금을 주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그런 것이 아주 자유의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사적 자본을 유지하고 그렇게 노동자를 고용해서 자기 수준에서 일을 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유라는 것.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한 자유, 즉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파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장 말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자유를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깜짝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노동조합이란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뭐 잘 아시겠지만 공모죄를 처벌되었잖아요. 공모죄, 즉 노동자 몇 명이 만들어서 노동조합이란 이름을 만들지 않더라도 한 3-4명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우 개선을 얘기하거나 토론해도 공모죄를 처벌하였다는 거죠. 즉 그건 뭐냐면 그 자유시장에서 자유를 허가하는 대신 또 다른 이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이 시장에서의 자유다라는 걸로 귀결지어졌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 불과 200년도 조금 넘었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면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지만 하느님을 믿는다면 2000년이 넘었고요. 안 믿는다면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되었을 텐데 그 전보다 훨씬 길 텐데 그래봤자 자유란 개념은 불과 300년 전에 나왔고 그 300년 전에 나왔던 자유란 개념도 최근에 이르러서야 약간의 다른 개념으로 변화하였지 한 100몇십 년 동안은 여전히 그 자유는 아주 제한되고 누구에게만 허락되는 자유였다. 왜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누구든 느끼는 자기 욕구에 대해서 누구에게는 허하고 누구에게는 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유는 정말 권리와 권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자유가 권한과 권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관념에 있을 뿐이죠.
내 욕구를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속박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행위가 결과적으로 권한과 권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역시도 거짓이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노동조합은 다 좋아, 할 수 있지. 근데 만들어내니까 존나게 때려. 이 앞에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이게 녹음이 고명하고 저명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는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 노동조합 만들어. 근데 그래 만들어. 그러고 만들면 때려. 이건 사실은 만들 자유를 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누가 허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자유를 허한다는 문제로 다가선다면 사실 누군가 기준을 제시해서 그것이 아니면 아닌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정의했던 무엇으로부터 속박되지 아니한 상태, 그것부터 하는 행위와 개념이 안 맞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하더라도 권리와 권한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닌 것이죠. 예컨대 정말 장애인 동지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서 저상버스가 만들어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이 막 싸울 때 일부의 사람들은 누가 나다니지 못하라 그랬어? 나와서 다녀. 자유롭게 다녀. 하지만 그 장애인에게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와 이 자동으로 가는 그 뭐 있잖아요. 자동 손수레, 휠체어, 그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즉 권한과 권리로 제공되지 않으면 그건 자유로운 이동권이 아닌 것이죠. 인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결국 욕구와 자유와 권리와 권한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따로따로 생각한다면 사실 누가 어떤 자가 난 자유를 옹호해 라고 말한들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싸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전 세계에 그러니까 억압당하는, 구속당하는, 억눌린 사람들이 싸운다는 것은 결국 나는 자유롭고 싶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유로움을 위한 권리와 권한의 문제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지루하면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바로 끝내니까.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근데 이게 단골인 것 같은데요, 이제 98년에도 기억이 김대중 정권 들어설 때 뭐 재벌을 개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뒤에도 뭐 정권이 말기나 정권 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재벌을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회의를 품기 시작했어요. 시장주의. 그걸 꼭 자본주의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 나타나면 대형 마트가, 아주 큰 마트가 이렇게 골목 상권을 들어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무리 돈벌이도 좋지만 이렇게 구멍가게도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홈플러스 회장이 인터뷰 같은 걸 했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다. 홈플러스가 거기 생기지 않으면 중소자본이, 왜 구멍가게보다 큰 거 있잖아요, 좀 평수가 홈플러스보단 작은데 그런 것들 들어온다. 어차피 아주 작은 상인들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중규모의 그런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맞다 이놈 말이. 이거 명예훼손인가 또 지킨데 그 사람 말이 맞다.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 보니까 대자본이 문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홈플러스는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한강마트 큰 게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아주 구멍가게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면피한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고민 또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어제부터 150원인가 버스랑 지하철 요금이 올라왔는데 개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농성에서 갈 길이 없으겠지만 난 다닐 때가 많거든요. 우리 저랑 둘이 하면 하루에 5,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왜 그냐?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뭐 자동차도 굴려야 되고 유가도 올리고 적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사무소가 적자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사무소가 버스를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적자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자본주의 회계상 적자겠죠. 당연히. 왜? 사장도 쪄줘야 되고 뭐 관리도 준공영제 아닙니까? 완전 공영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맛제 얘기와 이 버스의 적자란 얘기가,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점을 제시하지만 뭐가 남아있냐? 바로 시장주의가 갖고 있는, 시장주의가 원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일만의 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장주의가 갖는 근본적인 자기 이념이 있는데 그게 한편의 자유주의거든요. 자유로운 그 자본을 갖고 움직이는 그것이 부정되지 않으면, 거꾸로 우리가 자유를 옹호하는 문제가 욕구와 자유와 권리의 권한으로 맞닿지 않으면 그 시장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주의를 나도 알게 모르게 용인하고 자유를 옹호하는 그 미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즉 그들이 시장 안에서 형성된 그 자유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발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방금처럼 한 명만 박수 쳤지만 동사무소가 적자냐는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나 이런 식으로 박수 유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재벌을 규탄하고 시장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들이 설정해 놓은 자유에 대한 싸움이 또 필요한 거예요. 예, 철학적으로 정말로 내 머릿속에서 그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과 자유에 대해서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더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사회에 진보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보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진보는 우리 개념에 진보는 보수보다 좋은 거고, 진보라는 건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거니 나쁜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보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도 시간이 지나서 보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마치 옛날에 미국의 민주당은 노예제를 찬성했고 미국의 공화당은 노예제 타파를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공화당은 북부의 산업자본을 중심으로 이해를 같이 했어. 노예가 해방돼야만 흑인 노동자들이 올 수 있어서 찬성한 거고, 남부를 중심으로 했던 민주당은 당연히 자기 기반이 그거니까 노예제에 찬성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언론을 보면 공화당이 보수고 민주당이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구도에서. 그러니까 때로는 진보와 보수라는 것이 항상 같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진보가 개념상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최근에 굉장히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있는 친구들도 거기에 제가 친구는 없어요. 그냥 부른 거예요. 그 친구들도 진보 민주예요. 민주 진보이고요. 뭐 진보 신당도 진보고요. 또 우리도 진보고요. 뭐 다 진보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진보의 기준이 뭘까?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왠지 기분도 나빠지고요. 예를 들면 손학규 씨가 자기 진보 세력이다라고 하는 걸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손학규 씨는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분 그때 보수를 막 이렇게 한 분 아니겠어요? 재수 없어서 떨어졌지만 나도 안 됐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진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시장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시장주의가 요구하는 자유주의를 용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사회의 진보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 딱 그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그 스펙트럼이 가보진 않았지만 양쯔강처럼 넓어요. 가보진 않았어요. 한강보다 넓겠죠? 넓어요.
근데 고민이에요. 저는 저것이 가짜짐보다 저것이 진짜짐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자유주의 문제, 즉 자유에 대한 태도, 이 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개념, 결국 이 시장에서의 근거가 되는 이 철학,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일정한 자유주의, 난 자유주의를 옹호해 라는 것이 진보이면, 그 시장주의를 전제로 한 진보이면 사실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유시민 씨는 얼굴을 바꿔서 진보가 되면 되고요. 심지어 손학규 씨도 그러면 되고요. 요즘 뭐 앞서서 두드려 맞았던 정동영 씨도 그러면 되고요. 아니 그뿐입니까? 아니 그분들의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 뒤에 숨어서, 시장주의를 전제로 한 그 자유주의에 숨어서 언제나 카멜레온처럼 바꾸고, 사람들은 대부분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그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위해서 한 권리 권한을 통해서 우리의 권한과 권리가 빼앗겼음에도 그들은 우리의 친구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다시 얘기하면, 우연히 이 강연의 주제를 맡게 되었지만 정말 자유에 대해서 지금 시기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시기 이 자유가 우리 대다수 인민에게,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자기 욕구를 계속 끊어내는 이 자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농성을 하는 노동자에게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고 비방하는 언론이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게 정말 맞다고? 정말 그래야 돼? 저는 볼테르가 아닙니다. 볼테르가 이랬죠. 나를 비방하는 자가, 나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자가 언론의 자유, 즉 그 사람의 자유를 억압받는다면 난 그 사람을 위해서 투쟁하겠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근데 나는 안 그래. 나는 바로 그 구조,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그 자유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누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구조와 싸우는 자유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한다면. 그러니 우리가 인권을 얘기할 때 당연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모두 다 인권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자유를 허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체로 다가갔을 때 그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는 대단히 아니고 현실적이고 구체적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개념과 피상으로만 얘기를 나누게 되면 별로 쟁점이 없어요. 사실 구체 안에서의 자유나 시장이나 철학이나 권리와 권한과 욕구를 얘기해야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그리하여 더욱더 아주 수준 높은 추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재 이민들이, 우리 투쟁하는 이민들이나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에 왜 철학적 혼란스러울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기가. 최근에 민주노총의 중집의 결정도 그렇고, 무엇을 지지하고 안 하고에 떠나서의 문제예요. 제 민주당의 모습도 그렇고 박근혜의 모습도 그렇고, 21세기 안 살 걸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구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 나의 심지를 잡아야 될 텐데 심지가 잘 안 잡히고, 그럴 때일수록 아주 구체 속에서 자기 욕망과 그리하여 그것을 실현해야 될 권리와 그것을 경유하는 나의 자유로움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강연 주제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데, 저도 이빨을 치려면 고민을 했어야 되니까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고민을 좀 더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약간은 부끄럽지만
뭐 부끄럽다고 하여 안 나설 수는 없는 것이고 뽑기로 추첨이 된 거거든요, 사실 제가. 그래서 아무튼 고명하고 저명한 분들이 앞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똥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아까 들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재능조합원이고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네, 강사님 강연을 잘 들었고요. 구조와 싸워서 자유를 쟁취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하신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마침 오늘 강연 주제하고 좀 맞닿는 측면이 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해명이 좀 안 돼서요. 그래서 하여튼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그 책에서 얘기하면서 그 책에 나오는 얘기는 종국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제,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서 철폐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구소련이 국가자본주의 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라는 것은 임금노동제가 철폐돼야지만 자유를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거다라는 논지의 이제 문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초에 마르크스가 그래서 그 이상사회를 레닌과는 조금 다르게 자발적 생산협동조합에서 이상사회를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임금노동제 철폐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평소에 많이 즐겨 듣거나 토론하는 주제가 아니라서 우리는 보통 사회적 소유나 국가 소유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강사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그냥 아니면 저에게 이것과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얘기인데요. 무슨 책을 대충 읽었는지 알겠어요. 소련은 국가자본주의라고 알겠고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완벽한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히려 인간에겐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속박된다는 거죠. 사실은 한계성. 그러니까 인간은 유의미성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행복한 거죠. 만약에 무한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좀 끔찍한 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추구해 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떤 국면에서 사실 노동자에게 근본적인 자유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노동 관계에서 해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즉 내가 내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노동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아예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노동을 안 하는 거죠. 네.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 사회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로봇가 다 해주잖아요.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놀아, 신나. 그러다가 지루하면 또 놀아. 뭐 이렇게. 네, 그런 거죠. 근데 노동해방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막스가 얘기했던 노동해방이라는 그런 관점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노동이 아닌 사회이겠죠. 네. 그것이 노동이 나의 오락이며 나의 유의이며 또 때로는 나의 생산이며 뭐 그런 것이 막스가 얘기했던 노동해방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지만 예를 들면 구사회주의 사회에서 어떤 단계적으로 봤을 때 임노동을 철폐한다라는 것은 아주 국면적으로 중요했던 과제인 거죠. 임노동이라는 것은 저는 아주 과거는 아니고 십몇 년 전에 제가 94년에 이제 소위 말해 돈을 벌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것도 솔직히 괜찮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예병하려면 꼭 조회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니 차라리 나보고 일찍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자꾸 바꾸려고 해. 이건 문제고 저건 문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나한테 임금 준다고 내 머릿속까지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더구나 내 시간을 지배하잖아요. 내 시간을 온전히 8시간 이상을 딱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노동자는 임노동 관계에서 모순을 일으키고 투쟁을 결의하고 때로는 노동조합도 만들고 때로는 정치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없는다 라는 어떤 도식적인 것이 있지만,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을 시간을 완전 뺏겨서 있으면 그 생각을 못해요. 거꾸로 그런 아주 단면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노동자에게서 단순히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을 받는 수준의 억압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것, 사실.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절대적 시간, 자는 시간 뭐 빼면 정말 절대적 시간을 그가 요구하는 이념과 그가 요구하는 생활 규격과 그가 요구하는 생산력과 그가 요구하는 빵긋빵긋 손금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인격까지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지금 시기에서 노동자 계급이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자유를 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노동철폐는 필연적이다. 아니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시겠지만, 야, 임노동철폐가 가능하냐, 실제로 실패했는데. 그리고 중국 봐라, 중국. 자기들은 사회주의 사회라면서 중국에 기사가 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느 학교는 무상교육한다고.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 거기는 뭐 음식도 공짜로 주고 막 그런데요. 난 더 놀랐어요. 그 기사를 보고. 세상에 이런 기사가. 아니, 사회주의. 근데 현실적 모순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야, 그건 꿈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도 여러 국면이 있었잖아요. 뭐 자유주의 시대가 있었고 뭐 신자유주의 시대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사회주의라는 것도, 그러니까 임노동력이 철폐되는 그런 사회를 사회주의로 상정한다면 사회주의 사회도 여러 국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했었고 무엇 때문인지는 다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임노동을 유지하는 전제로 그럼 노동자 계급은, 노동자는 자유로울 수 있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고단하죠. 왜냐하면 이 사회는 그걸 너무 당연시 생각하니까. 제가 늘 노동조합 교육할 때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70이 넘으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본주의자라고. 우리 어머니는 자본주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규 과정을 마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예요. 왜냐하면요, 자본주의가 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회사는 사장 거고 노동자는 거기 가서 임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념의 시대가 없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 자본주의자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오히려 21세기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식하든 안 해든 자본주의화 돼가지고 이념의 시대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긴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딴 얘기를 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주의 사회에서 난 사회주의자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오히려 자본주의자가 아주 특이한 사람이 되겠죠, 그때는. 그런 것처럼 이념의 시대가 없어졌다는가? 아니면 실패했으니까 임노동 철폐, 임금노동 관계의 철폐가 요원화되든가? 물론 요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른 방법이 있다든가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역사를 보면, 뭐 하느님 믿으면 2000년 넘게 역사를 보게 되면 마치 그것은 로마에 있던 노예에게 야, 넌 사람이 아니야, 너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는 한 번도 없었어. 가끔 반란은 일어났지만 다 진압됐어. 넌 그런 꿈을 꿀 수 없어. 그리고 너한테 그렇게 속삭이는 자는 악마야 라고 얘기하는 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무엇을 결과화돼서 얻는 것이 나의 삶에서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 결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가 때로는 수없이 우리를 선택을 강요한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도 성공을 안 했거든요. 저도 40 중반인데 성공한 역사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 가치라는 것이 자유라는 걸 다시 생각해보면 속박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택한 그 행위라고 한다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 나는 자유인인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는 않으시죠? 먼저 질문하신 분이 너무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으십니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재광 동지 맞죠? 민노총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합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라는 관점에서 민노총이 가지고 있는 행보가 그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원칙에 부합하는 건지, 그리고 김재광 동지가 개인적으로 선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인기가 좋은 건지. 저는 제가 저희 조직에서 내는 신문이나 거기서도 제가 글을 쓰고 있지만,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전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동지들 많이 아시다시피 그 지지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은 열사를 만들고 정리해고제, 비정규직도 끝없이 생산했던 그런 자들과의 연합하고 통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노동자들은 싸운 건 무엇이었나? 라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해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요, 사실은 지난 10몇 년 동안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실패라는 것은 그러면 누구누구가 어떤 새끼가 아주 나쁜 새끼라서 실패했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평가한다면 오히려 우리 정치라는 건 참 무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실패는 저는 아까 욕구와 자유와 권리와 권한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전 노동자 계급의 욕구로서 정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것이 의회를 통한 집권이었죠. 그것이 지금 진보정당의 노선이니까 여태까지. 그건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저는 그것과 맞닿아 있을 수 있는데, 계급정당이 그러니까 모든 정당은 계급정당이라고 보거든요. 저 한나라당이 계급정당이죠. 민주당은 계급정당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껄쩍지근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지지를 못 받으니까 아닌 것처럼 속일 뿐이죠. 다 모든 정책이 계급적이잖아요. 그 이해에 충실한데, 그럼 거꾸로 걔네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만드는 정당이라고 하면, 노동자 정당이라고 하면, 계급정당이라고 하면 계급정당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계급의 요구를 얘기하면 되죠. 근데 어설프게 국민정당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국민정당이면 이건희 씨는 저랑 같은 국민인데 그분하고 저랑 이해가 얼마나 많이 맞겠어요.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부정하는 거죠. 왜? 표를 계산하자니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어떤 계급에 대한 이해를 대변한다는 것이 모두를 대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게 너무 힘든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겠지만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것이 그가 의식하든 안 하든 대다수 인민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이 아까 말했듯이 임노동에 대한 문제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은 임노동을 하고 싶어 죽겠고, 그 취직이 안 돼서 죽겠고, 없는 놈은 임노동 때문에 죽겠고, 결국 임노동 문제잖아요. 결국 그 문제를 그러니까 계급적인 얘기다라고 해서 그걸로 돌파해 나갔어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진보정당 운동은
정당화되면서 자기가 직접 얘기해야 될 문제를 결연하게 또는 아주 대담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축소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축소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주노총 당이라는 얘기가 부담스럽다. 노동자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노동자들을 민주노총 60만, 80만 조합원 수준에서도 굉장히 제약했다고 보고 노동자 정당이라는 것을 상상력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저는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나요? 이 선거를요, 저는 죄송하시지만 저희 부끄럽게도 산업에 있는 선거 방침을 정하지 못했어요. 지난 12월에 다양한 안이 나왔으나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그냥 이렇게 손을 빨면서 4월을 바라보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현재를 바라봤을 때 요즘은 통진당이 아까 지적했던 그런 비판을 받아서 문제다.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은 이게 문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노동자 민중의 후보가 독자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 얘기를 걸고 나올 수도 있죠.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거는 기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우리나라가 60년 됐거든요. 이게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은 60년 정도. 되게 오래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선거로 정말 많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거리의 정치로 많이 바뀌었는지를 회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4.19, 5.16 쿠데타, 이것도 선거는 아니니까 5.16 쿠데타, 그 다음에 유신에 대한 항쟁, 80년 광주, 87년 노동자 대출의 시민항쟁, 구리코치 총파업. 사실 이런 게 선거보다 훨씬 많은 걸 변화시켰어요. 실제로. 심지어 부주아지 지형까지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마치 싹 다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선거 대응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걸로 그런 역사를 잊어버리게 한다면 그건 정말 크나큰 것을 잊어버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하면 이제 혼낼 거예요.